예,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일인데,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우연일 것 같은데도, 이게 뭔가 두 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어,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둘이 대화하는데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문을 열었는데 지나가던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논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리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어. 그래서 제가 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그 독수리 요새 독수리 요새였네요. 하여튼 원제로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버트 듀발이 나온 예,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 히틀러가 2차 대전 때요. 그 로버트 듀발이 이제 독일군 장교인데 히틀러가 어, 처치를 한번 납치하는 작전을 해봐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의미 없는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첩보가 들어온 게 그 비슷한 그 얼마 후에 처칠이 영국의 어떤 버려진 해변가, 인적이 드문 해변가에 며칠 와서 휴양을 한다는 정보가 독일 내에 있는 첩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로버트 듀발이 이거는 뭔가 평소 같았으면 그런 리포트는 그냥 그런가 보다. 처칠이 거기 가서 쉬다 오나 보다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으면 이건 무슨 이거 분명히 작전을 하라고 작전이 분명히 될 거라는 어떤 계시가 아닌가. 이거 어떤 그런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어,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그게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뒤를 이은 그 또 심리학의 대가가 한 거죠. 동시성, synchronicity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그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전혀 두 이벤트가 시간상의 동시적인 시기에 거의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무슨 좀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설을 길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이 아니고 뭐 이 생각은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만 뭐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전부터 알던 건데 그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두 책이 둘 다 1943년에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그런 책은 그때 43년에 나온 책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책의 어떤 그 성격과 메시지가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동질적인 어떤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같은 흐름의 두 갈래가 아니었는가. 또는 같은 어떤 꿈틀거리는 어떤 그 역동의 두 가지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둘 다 고전이라기보다 하나는 진짜 고전이고, 이건 사회과학서, 에세이 형식의 사회과학서죠.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이, 이 책이죠. 프리드리 A.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인데, Road to Serfdom. 저는 근데 노예의 길이라는 그 번역도 좋지만 예종의 길, 노예처럼 종속되는 예종의 길이라는 그러한 번역도 마음에 들어요. 이 책이 1943년에 쓰여졌어요. 이 책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어, 이 사람이 경제학자니까 경제학계 경제 정책 분야를 주도하고 있던 계획 경제 그리고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
그러한 그 사조가 그 경제 학파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자유시장을 옹호한 그런 책이죠. 이 책이 보면은 1904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들어가는 글에서 쭉 뭐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에 날짜를 쓰는데 1943년 12월 케임브리지 런던 정경대학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프레드릭 A 하이에크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대세가 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계획경제 또는 그 집산경제 또 사회주의적인 색채까지도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유시장을 옹호한 그런 책인데 이게 이제 그 경제와 정책에 대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자유를 옹호했던 책이라면 이 같은 시기에 쓰여져서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사상 분야 또 특히 대중적인 문화를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또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메시지를 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1943년에 쓰여진 파운틴헤드라는 책이고요.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 작가가 아인 랜드라는 분이죠. 아인 랜드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도 1943년에 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당시의 사상이나 문화적으로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조리한 세계. 그러니까 사람은 해답을 원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줘야지 않는. 사람은 대답을 원하는데 세계는 대답이 없는. 이러한 어떤 그전에는 신이면 신 또는 해겔의 역사관이면 역사관 뭐 마르크스의 어떤 그 역사의 발전론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관통하는 하나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차 대전 겪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서 그런 것에서 이제 다 벗어나게 되면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나만이 남고 어떤 답은 어디서도 인간의 의미와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또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는 그런 시대에 처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굉장히 그 절망감 또 스스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왜소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것이 이제 실존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프랑스가 주로 그런 것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실존주의적인 고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체계 모든 어떤 특히 이른바 모더니티 근대성에서 그 구축해 놓았던 모든 그런 텍스트들을 다 해체하는 그런 후기 구조주의나 해체주의로도 나오곤 하죠. 그래서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이러한 식의 어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가 그런 사조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아인랜드라는 분은 그것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은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분 표현에 의하면 실체는 존재하는데 그건 A는 A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러니까 회의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성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이익 추구야말로 윤리다. 그것이 윤리의 본질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어떤 상대주의, 회의주의, 또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인간이 굉장히 부족한 존재다. 인간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관을 또는 윤리관을 완전히 또 배척해요. 그런 그런 아인랜드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과 윤리학, 그다음에 인간관, 그다음에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체화한 그 주인공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주인공이 아까 얘기한 그 당시의 그 사회 분위기는 그 정반대가 대세였으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겪지만 결국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서 나간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인랜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좌우 뭐 이렇게 나눈다면 분명히 우파죠. 우파도 뭐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파죠. 근데 우파가 좌파에 대해서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좌파는 상당히 이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좌파는 이상을 얘기하면서 우파의 현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현실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이게 사과와 사과의 비교가 아니다. 잘못된 비교인데 이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부분에 동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뭔가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더 나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낙원과 같은 세상을 항상 희구하니까 그 어떤 희구심에 자극하고 그 희구심을 그 소구하기 위해서는 이상을 계속 얘기해야 되죠. 이상을. 그런 이상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좌파적인, 좌익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주장에 비해서 이 우파, 우익적 세계관은 그런 이상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두지를 않고 뭐 이상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재미가 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약해요. 태생적으로, 아니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우파 사상이 약한데 이분은 이제 우파로 분명히 분류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물론 그것이 이제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이분이 또 헐리우드의 그 각본을 쓰려고 했던 분이니만큼 또 극적인 표현에 능해서 그런지 이 사람의 그 주인공들은 어떤 이른바 우파적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굉장히 대세와 주류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더 극적인 행동과 말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가슴 뛰게 만들고 어떤 사람 표현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영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설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우파의 어떤 이런 진영이랄까요?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특히 젊은이들도 이걸 보면은 가슴 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분도 여기 많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젊은이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자기는 쓰고 싶다. 젊음이라는 건 엄청난 기대감이고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 자신이 위대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앞길에는 위대한 일들이 놓여 있다는 그 느낌이 바로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투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동기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은 아까 얘기한 그런 세계관과 인식론과 그리고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이고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 투사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예술을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가슴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이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또 이기심의 미덕이라는 책인데 그건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를 묶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를 그 번역해서 소개한 그 한국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일랜드 이분에 대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우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아인 랜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정말 그 인간관이 체화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분의 이 파운틴 헤드 다음 이후에 나오는 그 이분의 사실은 대표작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 슈라그드 그 작품에서는 더욱더 그런 인간형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현대로 와서 나타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원형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미기심의 미덕의 번역본에서 아일랜드는 그 실리콘밸리의 우상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말씀했던 하이에크와의 그 관점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우상이 아니고 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미국 정신의 보루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자유문명의 수호자가 아니었겠는가. 보루이자 정말 수호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쓴 이런 책이나 파운틴 헤드 이 책이나 아틀라스 슈라그드라는 책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특히 지적 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서유럽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와 해체주의와 후기구조주의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좀 회의와 불신 이런 것들을 갖고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에 좀 빠져 있을 때 아니다. 우리는 A는 A다라는 명확한 객관적 실체로서의 외부 세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윤리다. 라고 설파한 이 책이 어찌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또 유럽과 서유럽과는 다른 미국의 어떤 문화적, 독특한 문화적, 사상적,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 특히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토양을, 정신적 토양을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자유문명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면서 하이에크가 그런 역할을 이제 경제학과 또 국가의 정책 같은 분야에서 했다면은 이 아임랜드는 어떤 사상과 문화 또 특히 대중적인 정서, 분위기 이런 면에서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두 책이 1943년에 같은 시기에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이게 뭐 두 사람의 교류가 있었다는 어떤 그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이런 글을 각각 썼을 수가 있을까? 1943년 그 시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꾸준히 후퇴하고 있었고 꾸준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점점 뒷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던 그 이른바 자유에 기반한 문명 진보 이러한 어떤 사상과 생각과 어떤 그러한 욕구 그러한 감정들이 눌리고 있으면서 가라앉아 있었지만은 그 어떻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시기에 동시에 위대한 같은 그 큰 일을 하는 우죽수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게 이제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어떤 시점에 임계점이 왔을 때 그게 지나면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 1943년이라는 그 참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었던 시기. 물론 그때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끝나고 그래서 독일이 이 전쟁을 이기긴 힘들겠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해서 또 이 확전이 돼서 전 세계가 그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극우적인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극좌적인 전체주의, 스탈리니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을 때, 또 그 와중에 19세기의 주류였던 자유주의는 퇴조하고 서유럽 국가들조차도 이제 뉴 리버럴리즘으로 이 그 세력이 커지면서 경제관이나 또 인간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오고 있었던 그 시점이 대세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그런 그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그 밑에 뒷방으로 몰려서 가라앉아 가고 있었지만, 그 한편에서는 축적되어 가고 있던 그 자유의 에너지가 43년이라는 시기에 동시다발로 미국과 영국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연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43년에 두 개의 명저가 나온 게, 저는 참 저한테는 많은 저의 그 뭐 중요한 독서 리스트에 풍족하게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그 영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인랜드에 대한 얘기는 이 영상 말고도 몇 개 더 만든 것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아일랜드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사실 많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보수주의도 넓은데 스펙트럼이, 보수주의 일부에서는 아일랜드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그 미국식 얘기하는 컨서버티즘 쪽에서는 아일랜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컨서버티즘이라는 거는 반공주의와 그다음에 경제학적 하예크 같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전통주의, 그건 이제 많은 부분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그런 종교적 공동체 의식 같은 것에 기반한 그런 전통주의가 결합해서,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게 이제 1950년대 빌 버클리의 내셔널 리뷰에서 천명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이론으로서 엘리트적인 그 언론인들이 처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트를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60년대에 가면 베리 골드워터가 나와서 그런 것을 체화한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물론 린든 B 존슨한테 완패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계속 풀뿌리로 남아서 계속 나아가서 뭐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이라든지 이런 청년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뿌리로 더 많이 확산되고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에서는 미국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80년대 특히 이후에는 주류적인 사상과 이념, 사상과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런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인랜드는, 이분은 이제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 이성을 숭배하고 어떤 신이라는 권위 밑에 인간의 자유를 종속시키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까 얘기한 그 3대 지류가 뭉쳐서 만들어진 미국의 보수주의, 그것이 미국의 우파의 지금은 메인 본체라고 중심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려웠던 거죠. 같이 공존하기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배척이 되고, 이 아인랜드는 이제 이른바 그 미국 우파의 또 한 흐름인, 아까 얘기한 보수주의보다는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그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 그쪽 파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런 우파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우파는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인랜드적인 그런 인간 중심, 또 이성 중심, 이런 그 자기 이해에 따라서 매진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작용해서, 아까 얘기한 실리콘밸리 같이 이런 곳에서 진짜 미국 문명 나아가서 더 크게 보면 세계 문명, 더 크게 보면 인류 문명이죠. 인류 문명 전체, 그 전체를 진보시키는 어떤 혁신과 새로운 것들을, 놀라운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혁신들과 진보를,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또 지류는
강력한 또 어떤 흐름을 형성해서 미국의 다수가 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현실 정치 이런 곳에서 이쪽 그 자유진영 세력 전체적으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진영 세력들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대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선거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또는 그 대척점에 있는 정치 세력한테 최소한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는 그런 어떤 스트롱홀드, 어떤 보루, 어떤 그런 그 받침대, 버팀목 이런 역할은 또 해주고 그래서 이런 보수라는 세력은 어떤 그런 정치 현실 정치에서 버팀목이자 주류 역할을 해주고 버팀목이자 동시에 어떤 그 미국 전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또 이쪽 아인랜드 쪽에서 저는 좀 제 분류의 아인랜드 쪽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좀 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세력은 또 실질적인 문명의 진보를 일으키는 혁신과 기술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축으로 미국 사회가 유지되면서 또 동시에 발전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그 결과물들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시성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뻗어나왔는데 인류의 어떤 그 현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에까지 얘기가 뻗어나왔는데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두 책, 이 파운틴 헤더와 아까 얘기했던 그 노예 얘기 그 책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독서 리스트에서는 아주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